지난주 수업에서는 여러분들 자율주행 하드웨어 플랫폼 중 공간에 대해서 배워보셨을 겁니다. 이번 주에는 인간이 운전하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자동차 역시 조향과 가감속을 위한 제어 장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조향과 가감속을 위한 제어 장치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제어 장치는 인간이 손과 발을 활용해서 물리적으로 제어되는 장치와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운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제어 장치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특히 왜 듀얼을 통해서 제어 장치가 동작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 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차에서 자율주행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해서 입문하는 시간을 가지셨을 겁니다. 네, 어떠셨나요? 많이 어려운 내용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하드웨어 플랫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난 주차에서는 공간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셨었죠. 이번 주에는 하드웨어 플랫폼 중 그 첫 번째 차시에서는 조향과 또 가감속 제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이 조향과 가감속 제어는 비록 인간이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적절한 때 사고 없이 조향이 가능해야 하고 또 가속과 감속이 가능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번 차시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그 여러분들 플랫폼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좀 상기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그 플랫폼을 동일한 플랫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하드웨어 플랫폼, 소프트웨어 플랫폼, 컴퓨팅 플랫폼, 통신 지도 플랫폼,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랫폼들을 배우셔야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지난 시간에 저 위에 저 꼭대기 부분에 하드웨어 플랫폼 중에 차체에서 공간 부분 배우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첫 발을 디디신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 내부에서는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 공간이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설계자와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공간을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서 어떻게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을 해서 어떻게 설계를 해 나가야 할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간단한 논문 하나도 좀 소개를 드려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공간과 함께 자율주행 플랫폼 중 또 차체에 해당하는 우리 조향이나 가감속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조향이나 이런 가감속 제어 장치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국토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자동차 성능 및 기준에 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 공간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인 자동차와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면서 그 공간이라는 개념이 크게 바뀌는 것처럼 사실은 이 조향이나 어떤 제어 장치에 대해서도 일반 차량과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동일하게 놓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자동차는 아시는 것처럼 조향이나 또 가감속 제어를 운전자가 직접 하죠. 예, 핸들을 통해서 혹은 브레이크를 통해서 엑셀러레이터를 통해서 직접 제어를 하지만 자율주행 차량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떤 이러한 자율주행 차량에서 필요한 제어와 관련된 어떤 규칙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이러한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가 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자율주행 차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가 되는 것은 오히려 불법으로 규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 이후 주차에서 아주 먼 뒤에 주차에서 살펴보도록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이렇게 어쨌든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돼서
어떠한 법률적이나 어떤 이런 규칙들이 개정이 되고 풀리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런 자동차 성능이나 규칙들이 어떻게 개정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에 국토부에서 개정이 된 조향과 관련된 주요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원격 제어에 대한 주차군요. 원격 제어에 대한 주차입니다. 자, 원격 제어에 대한 주차는 뭐냐면 운전자가 자동차 외부네요. 자동차 외부에서, 내부가 아닌 외부군요. 리모컨이나 혹은 뭐 스마트폰도 되겠죠. 리모컨이나 어떤 스마트폰과 같은 원격 제어 장치를 조작을 하면 자동으로 주차가 되거나 운전자가 원하는 위치까지 저속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규칙들이 개정되는 것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규칙들이 개정이 되고 규제들이 풀려줘야 원격 제어 주차 기능이 되거든요. 원격 제어 주차 역시 자율주행이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동 명령 조향 기능과 관련해서 원격 제어와 관련된 주차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는 것, 굉장히 좀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로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차로 유지 기능입니다. 차로 유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차로 유지는 뭔가요? 여러분들 물론 그 자동차를 많이 운전을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차로 유지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어떤 차선을 변경을 하지 않는 한 계속 내가 가던 길을 가는 거죠. 차로 유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도로 계속 가줘야 안전하게 사고 없이 운전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길대로 계속 운전을 차로를 유지를 해줘야 가령 내가 갑자기 차로를 예고 없이 바꿨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도 예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차로 유지라는 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죠?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잡고 핸들이 혹시나 틀어지지 않을까? 계속 이제 핸들을 꽉 잡으면서 차로를 유지를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차로 유지와 관련해서 어떠한 규칙이 개정이 되었는지 볼까요? 작동 원리를 보면 운전자가 차로 유지 기능을 작동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자율주행 차량 혹은 자율주행 차량에 가까운 수준의 차량이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군요. 그래서 운전자가 차로 유지 지원 기능을 작동을 시키면 다음이 중요하죠. 운전자가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가 스스로 차선을 인식하며 차로를 유지하면서 주행을 한다. 여러분들 지금 이미 제 수업을 들어오시면서 충분히 수준이 높아지셨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차로를 유지하는 것이 자율주행의 하나의 기능이다. 놀랍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면 뭐죠? 이런 자율주행 기능이 상용화되고 합법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규칙이나 어떤 법적인 조항들이 이렇게 풀려나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법률적으로 혹은 규칙이 자동차의 정의를 인간이 운전하는 차라고 정의를 한다면 인간이 운전하는 차라고 정의를 한다면 앞으로 상용화가 될 모든 자율주행 차량은 불법이 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어도 법적인 걸림돌에 있어서 자율주행이 불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런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우리 자동차는 여전히 인간에 의해서 운행되는 자동차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 하나 때문에 이 제네바 협약을 따르는 세계 각국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국토부는 특히 이렇게 그런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하도록 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규칙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로 유지 지원 기능을 작동시켜서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차로 유지 지원 기능을 규칙에 포함을 함으로써 차로 유지 기능을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를 해도 된다고 일종의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여전히 제약 조건은 있죠. 자, 작동 원리에서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 바로 다음 줄을 보시죠. 경고 기능에 뭐가 되어 있나요? 자동차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더라도 비상시를 대비해서는 운전자가 항상 핸들을 잡고 있어야 된다. 예. 이 말은 뭐죠?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되는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되는 차로 유지 기능을 넣어도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손을 넣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도 항상 비상상시에 대비해서 핸들은 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전히 완전한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은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요? 제약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의 자동차는 어쨌든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닌 이렇게 인간이 한시적으로 핸들을 잡고 있을 정도로만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세히 볼까요? 그래서 어떠한 경고 기능이냐? 졸음운전이나 어떤 전방 주시 태만을 할 때는 15초까지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지 않으면 사각 신호를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 15초까지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있지 않으면 시각 경고 신호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각 경고 신호를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시각 경고 신호를 발생하더라도 여전히 인지를 못한다. 즉 15초가 또 지나서 30초가 되도록 핸들을 잡지 않으면 청각 경고 신호를 추가한다라고 청각 신호를 추가 발생시킨다고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그 이후에도 발생을 안 하면 해당 기능을 정지시킨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청각 경고 신호를 발생한다. 점점 그 경고의 단계를 시간이 지나면서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어떤가요? 자, 규칙 개정을 봤을 때 자율주행에 대한 기능을 허용을 하고 있구나. 근데 허용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이 핸들을 잡고 모든 걸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경고를 하도록 하고 있구나. 즉 아직까지는 규정에서는 완전한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 느끼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19년도 이후에 또 한 번 규칙을 개정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국토부에서 차로 유지 지원 기능에서 이 경고 기능을 상당 부분 없앴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예전까지는 차로 유지 지원 기능을 허용하되 인간은 항상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였는데 이제는 차로 유지 지원 기능과 함께 인간이 꼭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되겠더라. 조금 더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 끈을 좀 느슨히 풀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규칙 개정안은 계속해서 변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더 완전한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가 됨에 있어서 그런 걸 조금 더 규제를 조금 더 풀어주고 허용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규칙은 계속 끊임없이 개정이 되고 있고 또 법령 역시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개정이 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종의 이거는 일종의 예고편이고요. 이런 실제 법적인 현황들에 대해서는 또 이후 주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차로 변경 기능도 마찬가지로 인정을 하고 있군요. 예, 차로 변경 기능은 뭐죠? 방금 전까지는 이제 차로 유지였죠. 차로 유지도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차로 변경도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율주행 기능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볼까요? 자,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운전자가 사람이니까 방향지시등도 켜고 동시에 어떻게 하죠?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뒷차와 나의 간격을 살피고 그래서 뒷차와 나의 간격이 안전해지면 그때서야 이제 방향을 바꾸는 이 모든 것을 이제 인간이 직접 했죠. 근데 이제 바뀐 규정에서는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기만 하면 다음 표현 자동차 스스로 옆 차선에 다른 차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나와의 안전거리가 충분한지 등을 확인을 하고 또 그 다른 차량이 내 차량까지 어느 정도의 상대적인 속도로 접근하는지를 누가?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해서 자동으로 차선을 안전하게 변경하는 이런 차선 변경 기능까지도 자동차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출발이지만 왜냐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사실은 뭐 주차, 차로 유지, 변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필요가 하게 될 거고 그러한 기능들이 다 모두 탑재된 차량이 상용화가 되려면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결국은 모든 기능들이 규칙에 반영되고 허용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요거는 하나의 시작으로 보고 앞으로 이제 또 더 많은 규칙들이 허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 성능과 규칙과 관련된 개정안이 이런 트렌드로 즉 제어를 함에 있어서도 이 자율주행에 대한 제어 기능을 인정을 해주고 있는 쪽으로 규칙이 개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그 제어 시스템 자체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네, 조향을 위한 제어를 위한 그 시스템 자체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예, 그 제어를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나눈다면 조향이 있을 겁니다. 예, 조향, 방향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방향을 조절하고 속도를 빨리 하거나 늦추게 하는 그런 가속 혹은 감속 제어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먼저 조향을 위한 시스템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향을 위한 여러분들 뭐 아마 면허를 따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지 몰라도 운전하신 분들은 누구나 익숙한 EPS 조향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렉트로닉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이라는 거죠. EPS 시스템. 제가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요게 바로 그 EPS 시스템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그 조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EPS 시스템, 즉 조향이 가능하게 하는 이런 이 EPS 시스템의 그 핵심은 뭐냐? 바로 세 가지입니다. 바로 ECU, 이 제어의 어떤 심장부죠. ECU와 그리고 모터, 그리고 센서죠. 여기서 말하는 센서라는 것은 어떤 차량의 속도 등을 감지하는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이 ECU와 모터와 센서에 의해서 이런 그 조향 시스템이 제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어 시스템의 원리는 어쨌든 차량의 그 속도를 센서로 감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차량의 센서로부터 속도를 감지하게 되면 그 압력 솔레노이드 밸브의 전류 제어를 통해서 유압을 조절을 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핸들의 조작을 제어하는 것이 이 바로 EPS 시스템의 기본적인 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 스티어링 휠의 조작,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그 핸들이라는 것의 그 조작은 결국은 센서와 이 ECU와 이 스티어링 기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 자율주행, 일반 차량과 자율주행에서의 EPS 시스템은 과연 뭐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할까? 어떤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공간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일반 차량과 자율주행 차량 내부의 공간이 어떻게 확 달라지는지 이미 체감을 하셨을 텐데요. EPS 시스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준비한 이 그림에서 보시는 여러분들 익숙한 EPS 시스템 자율주행 차량에서는 과연 어떻게 통제가 되어야 할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자율주행 차량의 EPS 시스템 어떻게 될까요? 현대모비스죠. 우리 국산 기업에서는 18년 7월입니다. 18년 7월 조향 장치를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서서 살펴보셨던 이 그림의 조향 장치를 발표를 하게 되죠. 이 조향 장치를 자율주행의 차량에 최적화된 형태로 개발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예, 전동식 조향 장치를 이제 18년 7월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자율주행 차량 EPS 시스템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예. 두 개의 전자회로를 활용을 했다. 두 개의 전자회로를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듀얼 제어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일단 큰 차이를 아시겠죠? 일반적인 차량에서는 듀얼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EPS 시스템에서는 두 개의 전자회로에 듀얼로 했다라는 거죠. 예. 그 이유가 뭘까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 답을 찾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답이 맞는지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까? 보겠습니다. 예. 왜 듀얼일까요? 네. 아까 파워 EPS 시스템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센서, ECU, 모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다시 그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조향을 위한 EPS 시스템, ECU, 모터, 센서가 핵심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ECU와 센서, 모터가 왜 두 개냐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운전을 하는 지금 일반적인 차량을 생각을 해보죠. 조향을 누가 합니다? 누가 합니까? 우리 인간이 직접 합니다. 예. 근데 이런 조향 시스템에 있어서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죠? 우리 인간이 뭐라도 어떤 대응을 하겠죠. 예. 고장난 조향 시스템을 고치거나 아니면 뭐 차를 세우거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율주행 차량은 어떻죠? 자율주행 차량에서 조향 시스템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바로 자율주행 차량은 인간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 완전 자율주행 차량, 4단계 내지는 5단계의 자율주행 차량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오로지 기계에 의해서 통제되는 환경입니다. 그러면은 기계에 의해서 통제되는 환경인데 센서나 ECU나 모터가 고장이 났다? 조향 시스템이 고장이 났다? 인간은 그냥 본인의 운명을 기계에 맡고 기다려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뭔가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하나가 정상 동작할 수 있게끔 센서도 두 개, ECU도 두 개, 모터도 두 개 해서 이 각각이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항상 다른 나머지 하나의 여분으로 정상적인 조향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로지 인간의 안전을 고려해서 그러한 듀얼이라는 제어 방식을 고민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이 센서 두 개 부품 간에 계속 통신을 해서 서로 그 센서 부품이 야, 너 괜찮니? 무사하니? 서로 계속 통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두 개의 부품끼리 통신을 해서 정상적인 상황이란 문제가 없지만 통신을 했는데 어느 한쪽에서 통신을 보냈는데 다른 한쪽에서 답이 없습니다. 혹은 에러 시그널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항상 정상적인 하나의 센서, 하나의 ECU, 하나의 모터가 그 차량의 조향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러기 위해서 사실은 자율주행의 EPS 시스템은 듀얼로서 개발이 되고 있더라, 고민이 되고 있더라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사실 제동장치 어떤가요? 제동장치. 예, 제동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제동장치, 요새 여러분들 차량 내부에 EPB라는 용어의 제동장치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겠다고요? 일단 제가 간단한 동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 이 EPB, Electronic Parking Brake System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짧은 동영상이지만 여러분 잘 보셨죠? 예, 차량 내부에 있는 그 P, 예, 딸깍거리는 스위치, 그게 바로 이제 EPB라는 제어 장치죠. 예. EPB라는 제동 장치도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제동 장치도 듀얼로 제어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19년 9월이죠. 이 자율주행을 위한 리던던시 브레이크 시스템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리던던시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 어떤 전기장치에 대한 고장이나 외부의 충격으로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상적인 제동장치가 스스로 작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원리는 마치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EPS 시스템, 자율주행에서의 EPS 시스템과 동일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전자식 제동장치, ECU, 소프트웨어 제어 플랫폼 등으로 구성을 함으로써 설령 전자식 제동장치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전자식 제동장치 하나로 안전하게 구동을 할 수가 있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기한테 모든 걸 믿고 맡겼더니 전자식 제동장치가 고장이 나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암울한 상황인가요?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불운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두 개의 전자식 제동장치를 꼭 구성을 해서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다른 하나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어 장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드웨어 플랫폼 중 공간에 이어서 조향과 이 제어 장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제어 장치 핵심은 뭐다? 결국은 듀얼이다라는 겁니다. 예, 듀얼을 통해서 하나가 작동하지 않아도 다른 하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죠? 바로 수업의 앞 시간에서 배운 것처럼, 전반부 시간에서 배운 것처럼 국토부에서 끊임없이 이런 제어 장치를 포함한 다양한 자율주행의 기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도록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뭐 차선을 유지하는 기능도 자율주행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변경을 하는 기능도 인정을 하고 있더라. 예, 이런 식으로 이 기술적인 발전,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술적인 진화 속도에 맞춰서 법적인 또 규정의 진화 속도도 맞춰서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 하드웨어 플랫폼 계속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항상 제가 마지막에 하는 말씀 뭐죠?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예, 또 저희는 다음 차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